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즈도 유메 작가의 깊은 여운이 남는 이야기, 나와 그녀의 왼손을 시작합니다. 이별과 연결, 그리고 우리가 남긴 흔적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4곡, 그녀의 왼손. 힘차게 문을 열어젖히고 연습 홀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여기저기 흩어져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서서 개인 연습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놀란 얼굴로 우리 쪽을 돌아보았다. 홀 안에는 사람이 관현악부원 7, 8명 말고는 없어 보였다. 댄스 서클이나 아카펠라 동아리 학생은 아직 오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연습 홀 가장 구석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을 무시하고 나는 사야코를 홀 안쪽으로 끌어다 놓았다.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피아노의 덮개를 열고 붉은 천을 벗긴 뒤 피아노 의자 위치를 건반 오른쪽 끝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 당황해하는 사야코를 의자에 앉혔다. 갑자기 왜 그래요? 도키타 씨? 아무 말도 없는 내 태도에 사야코는 조금 겁을 먹은 모양이었다. 쳐줘. 네? 쳐봐. 내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을. 건반을 가리킨다. 옆으로 향한 채 의자에 앉은 사야코는 피아노 쪽을 살짝 흘겨본 뒤 갑자기 불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 사야코가 내 말을 반복한다. 사야코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듣고 싶어서. 망설이는 사야코를 재촉하듯 한 번 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응? 잠시 사야코가 입을 다문 채로 얼굴을 옆으로 향한 채 흑백 건반을 내려다보았다. 딱딱하게 굳은 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 옆얼굴에는 망설이는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꼼짝하지 않던 왼손이 점점 무릎 위로 오그라들고 있었다. 원피스의 천을 꼭 쥔 5 손가락이 천천히 노랗게 변해갔다. 미안해. 되돌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사야코의 곤란해하는 얼굴도 떨리는 표정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괴로움은 우리에게 있어 꼭 거칠 필요가 있는 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 습, 사야코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각오를 다진 모양인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몸을 건반 쪽으로 향한다. 왼발을 크게 벌려 피아노 한가운데에 있는 페달 위에 얹은 뒤 아주 살짝 허리를 들어 올려 내가 놓은 장소보다 왼쪽으로 의자 위치를 움직인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의자에 앉아 페달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거리를 확인한다. 드디어 사야코는 팔을 뻗어 저음부의 건반을 건드렸다. 그리고 의지를 굳힌 듯 연주를 시작했다. 그 노래는 느긋하게 이어지는 저음으로 시작했다.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악절이야 하고 느낀 그 순간 곧바로 선율이 험악하게 변한다. 시작보다 훨씬 낮은 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떨떠름하게 몽롱한 저음이 새끼손가락 언저리에서 끊임없이 울렸고 엄지는 힘있게 불안함을 부채질하듯 단음을 두들겨간다. 그 손가락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몇 번이나 이리저리 내달리며 속도를 높인다. 점점 음이 빨라졌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야코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엄청난 속도로 두들겨 피아노를 울린다. 높은 음을 반복해서 연주하는구나 하면 곧바로 낮은 음역으로 후진한 지 오래고 또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린다. 차례로 건반을 만지는 4개의 손가락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엄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듣는 사람의 배를 찔러 올리는 것 같은 음울한 음을 두들겨 대고 있었다. 들어본 적이 있어. 이 휘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선율의 파도를 도대체 어디에서 들었을까? 울려 퍼지는 음에 빨려 들어가면서 열심히 머릿속을 뒤집어 놓으며 단서를 찾았다. 그리고 문득 단서가 떠올랐다. 파울 비트겐슈타인. 제1차 세계대전 전란 중에 오른팔을 잃었던 오스트리아의 프로 피아니스트. 그가 저명한 작곡가에게 의뢰해 만들게 한 여러 왼손을 위한 피아노곡.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왼손을 위해 작곡한 피아노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곡이었다. 오케스트라와 번갈아 가며 연주를 반복해 곡 전체에서 몇 번이고 저음을 두들겨 올리는 위압적이고 중후한 느낌이 넘치는 클래식 곡, 20분 가까이 되는 장대한 협주곡의 결말에는 초절기교가 반복되는 긴 피아노 독주가 있다.
사야코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부분이다. 왼손 피아니스트에 대해 조사하면서 배경음악으로 컴퓨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을 우연히 들은 정도라서 이 정도로 중량과 열량을 동반한 곡인지는 몰랐다. 이게 내가 처음으로 보는 사야코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뜨거운 듯 보여도 차가움이 천천히 배어 나오듯 밀려온다. 사야코가 연주하는 무수히 많은 음의 흐름이 물처럼 느껴졌다. 손을 적셔보아도 감촉이나 온도를 알 수 없는 실체가 없는 물이다. 물의 이미지가 깊이 꿈틀거리고 뒤틀리고 검게 탁해지고 다시 새로운 파도를 토해간다. 사야코가 미간의 주름을 잡으며 때로는 눈을 감으며 무수히 많은 음표를 그 5개의 손가락으로 자아내고 있었다. 나도 눈을 감아본다. 시야가 새까맣게 변한다. 오로지 음악에만 귀를 기울여 본다. 이 모든 음을 단지 한 손으로만 연주하고 있다니. 사야코의 왼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사야코에게 어울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격렬한 피아노 독주를 사야코는 지금 내 눈앞에서 좌우로 전신을 크게 흔들며 연주하고 있었다. 100년 전 음악가로부터 불꽃이 튀기는 영혼의 외침을,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전란 속에서 태어난 분노와 절망을, 공포, 충동, 초조, 이 곡에 담긴 감정을 사야코는 너무도 간단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온 작곡가의 마음이나 피아니스트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팔을 잃은 연주가의 슬픔이 음표에 실려 나를 향해 밀려들어온다. 벽에 반향을 일으키며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이 노도와 같은 음을 들으면 알 수 있다. 사야코는 곡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자기 내면의 흔들림이나 뜨거움, 괴로움의 감정을 건반 위를 누비는 5개의 손가락을 통해 몇 배에 달하도록 증폭시키고 있었다. 같은 음의 연속이 갑자기 음색을 바꾸었다. 나도 모르게 눈을 뜬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상기된 사야코의 얼굴에는 아주 옅게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혼탁한 절규로 들렸던 선율이 강렬한 결의로 모습을 바꾸어 간다. 그래도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희망. 나는 여기에 있다. 고민은 없다. 내게 남은 것을 모두 끌어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곡이 말하는 것인지 사야코가 자기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분명 후자겠지 하고 생각한 순간에 사야코의 왼손이 가장 격렬한 고음과 저음의 그라데이션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양의 물보라가 튀기는 것 같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건반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왕복한다. 그리고 돌연히 고음 건반을 격렬하고 거칠게 두들기나 싶더니 사야코의 왼손이 힘차게 건반에서 뛰어올라 크게 왼쪽으로 도약한다. 옥타브만큼 벌린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저음 건반에 힘차게 두들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곡은 끝났다. 한동안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사야코도 의자에 손을 댄 채 어깨를 움직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장난 아니다.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와 작은 박수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악 하고 목소리를 높인 사야코가 내 쪽을 바라보았다. 곡 종반에 보였던 미소는 사라져버렸고 놀란 표정이 대신 떠올라 있었다. 어쩌면 끝까지 칠 생각은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새 연주에 깊게 빠져들어서 곡의 세계로 사야코 스스로가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끝까지 연주한 것이 분명했다. 알아, 이 곡. 나는 사야코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왼손만 쓰도록 작곡한 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지? 전에 조금 조사해본 적 있거든. 그래, 어여? 사야코는 아직 숨이 찬 상태였다. 5분 정도 되는 연주를 왼손만으로 끝까지 해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할까? 등 뒤에서 다시 관악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자 어깨의 긴장이 풀렸다. 10월 16일. 천천히 어제 날짜를 입에 올린다. 분명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었지? 전국 클래식 피아노 콩쿠르 사이타마 현 본선이 사이타마 현 회장에서 열리는 날이라고. 사장님이 출장하는 날은 다음 주 치러지는 남자 일반부. 어제는 여자 일반부. 그 날짜를 떠올린 건 어젯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였다. 조금 신경이 쓰였었다. 그때 카페에서
콩쿠르 팸플릿은 내가 들고 있었는데도 사장님은 자기가 출장할 예정인 남자 부문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여자 부문 일정까지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했으니까.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그 때문인지 날짜만은 겨우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사야코는 어제 콩쿠르에 나갔었지? 네. 사야코가 고개를 숙인 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떨어졌지만요. 하고 안 들릴 만큼 작은 음량으로 중얼거린다. 그건 알고 있다. 결과가 안 좋았으니 사야코는 어젯밤 그렇게 울었던 것이겠지. 본선에 출장했다 꿈이 산산조각 난 채로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나를 만나버린 것이다. 사야코의 가족이나 사장님이 각각하게 임시 휴업을 한 이유도 사야코가 멋지게 무대 위에 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각 현에서 벌어지는 본선은 연주회 형식이라고 전에 사장님이 말했었다. 최근 연락이 뜸했던 건 본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습으로 바빠서? 맞아요. 사야코가 왼손으로 입가를 가렸다. 죄송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조금 안심했어. 다만 사야코에게 묻고 싶은 게 산더미였다. 어느 순서로 물어봐야 할지 고민된다.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지만 이제 괜찮다. 방금 연주를 듣고 모든 게 확신으로 변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지? 많은 질문 중에서 신중하게 하나를 꺼내든다. 물어보자마자 사야코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다. 어찌할 줄 모르는 심각한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니까. 라며 황급히 덧붙였다. 아니, 거짓말 아니야. 내게서 시선을 피한 채 사야코가 고개를 흐느적흐느적 좌우로 흔들었다. 콩쿠르에 나간 걸 숨긴 것은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을 목표로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음악 선생님이 되면 콩쿠르 입상이 경력으로 인정돼서 입시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 들어와서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려는 건 거짓말 같은 게 아니라. 아니야. 사야코는 우리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 할 리가 없어. 열심히 거짓말을 납득시키려는 사야코의 말을 끊고 나는 사야코에게 물었다. 교원 양성과정이라는 거 알고 있어? 교원. 양성과정? 역시 사야코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교육학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더라고. 하나는 교원 자격이 목표인 교원 양성계.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학교 선생님을 키워내는 게 목적이라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과목의 자격을 유연하게 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나머지 하나는 교육학 계통.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교원 자격 취득은 반드시 졸업요건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졸업생 진로도 다양하다고 해. 우리 대학 교육학부는 후자다. 나는 사야코에게 설명했다. 아주 작은 학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자격을 몇 개나 동시 진행해서 딸 수 있을 만한 커리큘럼은 짜여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다양한 시점에서 교육학을 연구한다는 목적이 강해서 졸업생 대부분이 기업에 취직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대학 입시 때는 어떤 교원 자격을 딸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대학을 고르는 일은 없다라고. 실은 나도 잘 모르고 있었다. 문과 학부에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교원 자격이 여러 개라도 한 번에 다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착각을 뒤집어 준 것은 애초에 졸업해서 선생님 되는 녀석이 무지 적다. 라는 술자리에서 요시노가 한 발언이었다. 그때는 취해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젯밤 다시 조사해보니 우리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교원 자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학과를 고르면 초등학교 교원 자격은 가능하지만 예술 전문 양성 과정이 없으니 음악 선생님 교원 자격은 딸 수 없다. 즉, 사야코가 희망하고 있는 선택지의 반은 애초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인 것이다. 사야코는 눈을 크게 뜬 채로 내 복잡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인지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인지 어느 자격을 딸 것인가는 대학에 들어가서 천천히 생각하고 싶다든지 등의 과거 발언과 사실이 모순되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이런 점 외에도 애초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대학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기엔 사야코는 공부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고
흥미도 없어 보였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너무 그림의 떡을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게다가 우리 대학은 사립이니까 문과만 볼 것이라면 수학은 입시 본고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도중에 국공립수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다 해도 너무 벽이 높은 게 아닌가 싶기는 했지만. 하지만 역시 속사정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우리 대학이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고 제1순위 지망 학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야. 제1순위 대학이 어디였지? 라고. 사야코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바닥으로 향했다. 사야코는 구석으로 몰리는 기분인지 점점 답답하고 괴로워 보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추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사야코, 넌 여기가 제1순위 지망대학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어. 그래서 사야코가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지. 왜냐면 이 대학을 정말로 오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수험 과목이 국어, 영어, 지리와 역사 딱 3과목밖에 없다는 사실도, 희망하는 자격을 딸 수 없다는 사실도 벌써 조사해서 알고 있을 테니까. 굳이 떠본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이다. 사야코가 진짜로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일까? 아니면 대학 입시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을까?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 하지만 아마도 목표로 삼은 대학이 있었다면 음대가 아닐까 싶은데. 음대라는 단어를 발음한 순간 사야코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리고 슬픈 얼굴을 하며 더욱 아래로 고개를 숙였다. 훤히 보이는 반응이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사야코, 내 꿈은 피아니스트야. 하고 단언한다. 사야코는 눈을 아래로 내리깐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역시 그랬구나. 사야코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먼 세계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절대 현재에 만족한 상태가 아니다. 먼 꿈을 향해 매일 힘들고 엄격하게 실력을 쌓아 올리고 있다. 노력가였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피아노를 위해 내던지는 듯한 그런 연주가 가능할 리가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어젯밤 반짝반짝 작은 별의 연주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생했을 때였다. 반짝반짝 작은 별, 피아노라는 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맨 위에 연관 검색어로 나타난 타이틀을 보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차르트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 되어 있었다. 아무리 음악에 둔한 나라도 모차르트가 클래식 음악의 대가라는 사실쯤은 안다. 빨려 들어갈 듯이 나는 그 연주 동영상을 재생했다. 사야코가 전에 이 연습홀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의 편곡을 연주한 것은 고작 10여 초 정도밖에 안 되었다. 사야코는 동요의 오리지널 어레인지라고 말했지만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을 들어보니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때 사야코가 연주한 선율은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의 일부분과 거의 완전히 일치했다. 클래식은 평소에 연주를 잘 안 해요. 악보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돼서 지치거든요. 이전에 사야코가 그런 말을 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과는 달랐다. 훌륭한 클래식 곡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연주하려고 하는 자세는 그때 살짝 연주한 반짝반짝 작은 별의 작은 악절 안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었으니까. 이전부터 사야코가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 속에서 보통이 아닌 실력과 선명한 이미지를 느꼈던 것은 내 착각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프로 피아니스트라는 정상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연주를 들었으니 당연하다. 왼손 하나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야코를 보고 사장님이 한탄의 눈으로 바라본 것도 제자를 진심으로 대성시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야코라는 여성에게 반한 것이고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이다. 이 얼마나 독선적인 행동이란 말인가. 미안 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사과가 튀어나왔다. 사야코가 얼굴을 들어 올리고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왜 내가 사과하는지 모르겠다는 모습이다. 하나만 물어볼게. 어떤 건데요? 그때 사야코가 왜 의대 건물 옥상에 왔는지. 사야코는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그건 하고 말끝을 흐렸다.
역시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지금 새삼스레 알게 된 점이 있다. 사야코는 마음이 너무 착한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의문점이 떠올랐어. 사야코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말을 이었다. 만약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게 사실이라면 사야코는 왜 우리 대학으로 온 걸까?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꿈이라는 사실을 어째서 내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까? 기껏 본선 진출 기회가 있었는데 맹연습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사실을 내게 숨기려고 한 걸까? 같은 의문이. 아마도 그 이유는 사야코와 처음으로 만난 순간을 떠올린다. 맑게 갠 날 옥상에서 연한 복숭아색 스커트를 입은 사야코가 캠퍼스 지도를 들고 다가왔던 때의 일이다. 내 안에서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나랑 우연히 불쑥 마주친 것으로 하고 싶어서겠지. 모르는 사람끼리 어쩌다 사이좋게 된 것처럼 꾸미고 싶었으니까. 하고 말하자 사야코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두 눈을 꼭 감았다. 저기 있잖아.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세이케 사야코라는 이름 연주명이지? 너의 진짜 이름은 아마 아라키. 나는 조금 망설인 뒤 말했다. 아야노, 맞지? 사야코는 눈을 감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열차 탈선 사고가 났던 날 내가 구조한 여자아이 맞지? 망설이면서도 물어본다. 그날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옆으로 넘어진 전동차 안에서 나는 적어도 4명의 부상자를 파편 안에서 꺼내어 자력으로 구급대원에게 전달했다. 유모차 안에 굳어있던 아기, 웅크리고 머리를 감싼 노인, 좌석 사이에 낀 중년 여성,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어른 밑에 깔려 눈물로 젖은 얼굴을 반만 보이던 작은 여자아이. 네? 사야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2살 아래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야코는 초등학교 3학년. 내가 구해준 여자아이는 나보다 한참 작았으니 초등학교 1학년 정도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도 반에서 가장 키가 작아서 자주 놀림 받았다는 사야코의 발언을 떠올려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때 그 여자아이가 어른에게 깔려있던 부분은 몸의 절반뿐이었다. 내 오른팔,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선천적으로 마비된 게 아니야. 그때 사고로 크게 부상을 당한 거야. 상완골 골절은 팔의 신경이나 근육의 손상 정도에 따라 마비나 교착과 같은 후유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외과 수업에서 그렇게 배웠잖아. 왜 몰랐던 거야? 사야코가 눈을 뜨고 한숨과 함께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문외한이 의대생을 속이려고 하다니 무모한 짓이었네요. 아니, 한마디로 내 임상경험 부족 탓이다. 외과 실습에 제대로 출석해 비슷한 케이스의 병례를 경험했다면 처음부터 꿰뚫어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 오른쪽 다리에 가벼운 마비가 있다는 건 정말이야? 그것도 거짓말? 미안해요. 사야코는 괴로운 목소리로 말하고 왼손을 무릎에 대고 고개를 숙였다. 오른쪽 다리는 제대로 움직여요. 팔도 다리도 사고로 골절되기는 했지만 다리는 완치했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못 쓰는 걸로 하려면 오른쪽 반신 전체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야코의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았던 도서관에서 소아마비라는 흔한 용어를 마치 어려운 전문 용어처럼 입에 담았던 사야코를 떠올렸다. 그때 사야코는 책을 찾으러 간 뒤 20분이나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20분이나 걸린 것 치곤 가져온 수십 권의 참고서들은 쓸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어서 아무거나 적당히 책장에서 꺼내온 것처럼 느껴졌다.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돌아오는 게 늦어진 이유는 내게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소아마비에 대한 책이라도 읽고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사야코가 손에 넣은 벼락치기 지식의 여태까지 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린 것이다. 어떻게 아셨어요? 사야코가 고개를 들고 똑바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저번에 아이들이 저를 아야 누나라고 불러서였나요? 그건 나중에 깨달았고.
아라키 아야노. 성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억측이었다. 사야코라는 이름이 본명일 가능성도 아까 전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다. 화과자 포장지였어. 작은 단풍잎 모양이 들어간. 그 포장지랑 완전히 일치하는 무늬의 화지로 만든 봉투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었지만 매년 감사의 편지가 날아와. 아라키 후지코 씨라는 여성분에게. 그 편지를 보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어제 만났던 사야코의 어머님이었다. 키가 큰 어머님은 한눈에 나를 알아보고 드디어 만났네요. 라고 말씀하며 기뻐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은 지난 12년 동안 내게 편지를 보내오셨다. 그럴 만도 하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편지를 읽지 않고 있었어. 그래서 아라키 후지코 씨가 어떤 분인지, 어떤 경위로 내게 감사를 표하게 되었는지도 이제는 어렴풋하게만 기억이 나는데 분명 그때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건 기억하고 있어. 그 딸이라는 사람이 내가 구해준 여성들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대로 편지를 읽지 않은 나는 잘 모른 채로 있었다. 중년 여성을 말하는 건지 유모차에 탄 아기를 말하는 건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있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니까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 아닌지 자체도 기억에 없었다. 마지막에 구했던 조그맣고 어린 여자아이가 그 딸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사야코의 어머님이 주신 화과자 꾸러미를 어젯밤 집에 돌아가 가방에서 꺼냈을 때였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본 그 화지는 까끌까끌한 질감도 황록색의 섬세한 모양도 얼마 전 어머니에게 건네받았던 봉투와 똑같았다. 역시 눈치채셨군요. 사야코가 의기소침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그 포장지. 10월부터 색을 변경했었어요. 그 전에 제가 도키타 씨에게 화과자를 전해줄 때는 일부러 색이 다른 걸 사용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사용한 봉투랑 완전히 같으면 들킬까 싶어서요. 그런데도 어머니도 참 드디어 10월이 되었는데 착각하고 황록색 쪽을 쓸 게 뭐예요. 그래서 어제 당황했던 거구나. 가을 겨울용 포장지로 다시 꾸러미를 포장해 오겠다고 하면서. 네, 하지만 그대로 가져가 버리셨죠. 사야코가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슬프게 미소 지었다. 물론 화지 무늬만으로 모든 것을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봉투는 어머니가 어디다 치워버리셨기에 비교해서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콩쿠르나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공부에 관한 점, 아야 누나라는 호칭, 그리고 어머님이 보멸음용 포장지를 사용했다고 알아차린 사야코가 이상할 정도로 허둥댄 점 등 여러 가지 위화감을 꿰어서 이어보니 어느 정도 확신이 섰다. 이 사람은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다. 세이케 사야코라는 이름도 아니다. 탈선사고로 소중한 오른팔을 잃은 뒤로 무수히 많은 시련을 견뎌온 아라키 아야노라는 아주 먼 옛날 나와 만난 적이 있는 여자아이였다. 저 열심히 노력했어요. 사야코가 아쉽다는 듯 말했다. 저를 아야노라고 부르는 사람은 부모님뿐이라서 집에는 데려가지 않으려고 신경 쓴다거나 애초부터 저를 연주명으로 부르시는 사장님께도 콩쿠르 일은 함구해달라고 부탁한다거나 그리고 소요다이 역에 갔을 때도 제가 너무 흥분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테니 될 수 있으면 평소처럼 행동한다거나. 하지만 이렇게 허점투성이일 줄은 몰랐어요. 사야코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허리를 굽히고 사야코의 눈을 완전히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의대 건물 옥상으로 온 건 어째서야? 어째서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내게 접근해온 거야? 예상은 이미 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은 제대로 사야코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싶었다. 이번에는 사야코가 입을 다물지 않았다. 사야코는 무릎 위에 올려둔 왼손을 들어 올리고 스르륵 피아노의 건반을 쓰다듬었다. 악보가 없는 보면대를 바라보면서 사야코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 입시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이에요. 다만 도키타 씨가 말한 대로 가고 싶은 곳은 음대였어요. 이 근처에 4년제와 2년제 과정이 모두 있는 사립음대가 있어요. 사립은 학비가 비싸서 실은 국공립이 좋지만 2년제라면 학비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캠퍼스 견학을 하기로 했어요. 그 음대의 존재는 나도 알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역을 끼고 반대쪽으로 돌면 보이는 대학이다. 자주 역에서 악기 케이스를 등에 맨 학생들의 모습을 보곤 했다.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니 거기 도키타 군이 다니는 대학 바로 옆 아니니?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도키타 씨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몇 번 그 사실이 적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놀라서 되물었다. 답장 보냈었어? 우리 어머니가? 네, 매번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주셨고 사진을 주고받기도 한 모양이에요. 매년 연하장을 보내듯이 도키타 씨와 제 사진을 교환했었나 봐요. 부모님끼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를 경험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싶은 기분이 드셨겠지요. 자식 입장에서는 조금 부끄럽지만요. 전혀 몰랐다. 내게 항상 엄격하게 대하는 것 말고는 모르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실은 몰래 전형적인 부모님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저기 도키타 씨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한창 구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원래 찌부러져 있던 차량이 크게 무너져버렸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깔려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이어서 오른팔과 오른다리의 골절만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먼저 구출되지 않았다면 저는 더욱 크게 다치던가 아니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도키타 군에게는 감사 또 감사뿐이야.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라.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사야코는 강한 어투로 말했다. 이왕 가까운 곳까지 왔으니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신 도키타 씨가 도대체 어떤 목소리인지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실은 음대 캠퍼스를 견학하러 가는 김에 내가 다니는 대학을 방문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옛날에 받은 편지를 아무리 찾아 읽어보아도 나의 어머니가 대학 이름 말고는 언급하지 않아서 학부명이나 학년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이미 완전히 나를 만나러 갈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야코는 그래도 포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편지에 쓰여 있는 주소에 의지해서 가스카베에서 요코하마까지 원정을 가기로 했다. 우리 집 현관이 보이는 곳에서 사야코는 한나절을 쭉 기다렸다. 도중에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좀처럼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독립해서 자취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집에서 나왔다. 사진으로밖에 본 적 없는 도키타 씨를 처음으로 보고 감동했었어요. 저 사람이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구나. 나를 전철 안에서 구해준 조금 연상인 용감한 오빠구나 하고. 제게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쭉 이야기를 들어왔던 동경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감회가 깊은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말을 걸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야코는 부담스러운 듯 내 얼굴을 살짝 보고 다시 시선을 보면대 쪽으로 돌렸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키타 씨가 탈선사고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렸다는 걸, 제 어머니가 매년 보내는 편지에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전혀 읽어주지 않는다는 걸, 전부 도키타 씨 어머님이 보내주신 답장에 적혀 있었거든요. 가슴을 팬치로 쥐어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야코는 너무 착한 것이다. 그렇게 언제나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써준다. 그래서 잠시 뒤를 따라가 보자고 생각했어요. 도키타 씨는 저 따위 만나봤자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게 분명하고 오히려 정체를 밝히면 기분만 나빠하실 테니까. 일단은 일방적으로 관찰해보기로 한 거예요. 기분 나쁜 짓을 해서 죄송해요. 사야코가 고개를 숙였다. 변함없이 내 쪽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사야코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날의 나는 역까지 걸어가서 전철을 탔다. 약 1시간 후 나는 정문을 지나 대학 캠퍼스로 들어갔다. 의대 건물 엘리베이터에 내가 타는 모습을 확인한 사야코는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가 표시를 보고 내가 9층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확인이 끝난 사야코는 다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와서 내 모습을 찾았다.
실습실이라고 표시된 작은 방을 훔쳐보거나 구석구석 모든 복도를 걸어 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여기가 어느 건물인지도 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놓친 것 같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홀로 돌아왔을 때 계단 위에 있는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쪽에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그 위로 올라가서 맞은편에 있는 문 옆에 감추어진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니 옥상 안쪽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는 내 등이 보였다. 아, 그렇게 된 일이었구나. 사야코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납득했다. 이상한데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났을 때는 계단을 계속 올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설명했었는데 방금 함께 옥상으로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사야코가 그리운 듯 오랜만이네. 하고 중얼거렸으니까 공부하고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거기서 선체로 계속 도키타 씨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전철을 타고 있는 모습이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기만 했었는데 옥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도키타 씨라는 사람은 정말 근면하고 진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게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어느새 끌리게 된 거예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도키타 씨는 훨씬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로 보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고 싶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사야코는 왼손을 꼭 쥐고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탈선사고 때 구해준 여자애라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처음부터 거절당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정체를 감추고 접근하기로 했어요. 이름은 사장님과 같이 예전에 생각해둔 연주명을 쓰기로 했어요. 장래 희망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교육학부 건물을 찾고 있다는 설정을 만들었어요. 캠퍼스 견학을 하다가 길을 잃은 수험생인 척하면 이상한 선입견 없이 저라는 사람을 제대로 봐주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도키타 씨와 완전히 처음 만나는 상태로 대면했고 도키타 씨가 저를 계속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까지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겹쳐왔었어요. 정말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죄송해요. 사야코는 건반 위로 쓰러져 어깨를 떨었다. 내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왼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말하는 사이의 감정이 격앙되어 참지 못하게 된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야코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 시선을 느낀 것인지 아닌지 사야코는 몸을 작게 떠는 채로 조용히 흐느꼈다. 사야코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믿어버리고 싶다. 그런 기분도 물론 있었다. 중반까지는 분명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겠지. 하지만 아마도 사야코가 한 말에는 거짓말이 아직 하나 더 숨어 있을 것이다. 사야코. 살짝 사야코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걸었다. 이제 됐어. 더는 거짓말 안 해도 돼. 하고 말한 순간 사야코가 번쩍 고개를 들어 올리고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나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관찰하는 사이나라는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했다라고 사야코는 말했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겉보기에 딱히 뛰어난 편도 아니고 키가 크지도 않았다. 근육이 붙은 몸도 아니고 패션 센스가 뛰어난 편도 아니었다. 극히 평범한 인간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체를 감추어야 한다는 무게를 등에 질 정도로 접근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더욱이 괴롭게 거짓말을 몇 겹이나 해야 할 만큼 내일도 만나고 싶다, 모레도 만나고 싶다,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남자도 아니었다. 눈물로 젖은 사야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먼저 눈길을 피한 사람은 사야코였다. 슬픔과 포기가 뒤섞여 보이는 표정으로 사야코는 말했다. 그렇지만 도키타 씨, 그때 사야코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졌다. 안 돼요. 그런 마음 먹으면. 역시 눈치채고 있었구나. 나는 사야코와 처음 만난 날의 광경을 떠올렸다. 정확히는 그 직전 일을. 바람이 강한 날이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몇 번이고 읽고 있던 공책에서 찢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옥상 문 쪽으로 날아갔다. 그건 단지 초안일 뿐이었다.
완전히 똑같은 문장을 가방 속 공책에 옮겨 적어 놓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혹시 그 종이가 날아간 곳이 사야코가 숨어있던 곳이었다면? 사야코가 공책에서 찢어낸 초안을 손에 들고 내가 적은 그 문장을 읽었다고 한다면? 도키타 씨는 그때 옥상에서 사야코가 눈물을 훔치고 나를 책망하는 눈으로 올려보았다. 뛰어내리려고 했었잖아요. 아, 역시 읽었구나. 내가 슈퍼맨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벽에 끼인 사람을 괴력으로 꺼낸다. 부러진 금속 봉을 순식간에 받아낸다. 괴로워하는 부상자를 단숨에 병원까지 날아가 데려다준다. 그 광경을 눈앞에서 바라본 날부터 생명이라는 개념의 이미지가 이상할 정도로 가볍게 느껴진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이 항상 머릿속에서 반복된다. 단 한 번의 충격에 간단히 사람이 그 정도로 망가지는 광경이. 그래서 나에게는 앞으로 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에도 거의 아무런 망설임도 없다. 생각해보면 그런 선택지를 항상 떠올리며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자격 따위 주어질 리가 없었던 것이다.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안녕, 세상아. 그동안 폐를 끼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째서 자살할 생각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사야코의 빨간 눈이 나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피를 못 보게 되어 의사 선생님이 될 꿈이 꺾여버렸기 때문인가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 말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면 그때 나는 의사가 되어야 할 의미 자체를 잃어버렸으니까. 실습에 가지 않게 된 4개월간 목적도 미래도 없이 혼자서 터덜터덜 헤매기만 했다. 하루하루 생각이 계속 같은 곳을 맴돌았다. 4년이 넘는 세월을 생으로 허비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온 걸까? 왜 답이 나오지 않는 걸까? 어째서 길이 보이지 않는 걸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째서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무슨 생각으로 로봇처럼 살았을까? 자기 머리로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길을 정하지도 않고. 사야코는 그런 기분이 된 적이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다 상관없다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 재밌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아무것도 없었어. 희망도 없었다. 5학년이나 되어서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적어도 노력이나 고생을 해온 4년이라는 시간이 없던 일로 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잡다한 갈등은 가슴 속에 묻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용기 있는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매일매일 실습에 나가지 않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갈 곳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카페나 만화방에 쓴 돈은 모두 어머니가 벌어온 돈이었다. 죄악감만 쌓여갔다. 그런 주제의 현재 상태를 타개할 방책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구급차 동승 실습 중에 열차로 뛰어든 남성이 죽는 현장을 목격했던 일이 방아쇠가 된 것은 확실했다. 피를 보면 탈선 사고의 공포를 떠올리게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임상 현장에 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그게 진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이 정도 일 따위로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실습을 포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의 의지로 나아간 길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그저 결과론에 불과하지 않을까? 겨우 이 정도 사건으로 짓눌려 부서질 수준의 인간이라면 어디를 가도 사회생활을 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딱지가 붙어버리지는 않을까? 매년 탈선 사고가 일어난 날짜가 다가오면 구하지 못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일을 제외하면 내 인생은 좌절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적어도 속죄할 마음으로 공부에 몰두하기는 했으니 내가 나아가려는 길의 곤란함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 입시도 대학 입시도 의대 시험도 아버지가 가르쳐주셨던 방법론으로 무난하게 헤쳐나갔다. 애초에 혼자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걸 좋아했기에 아마도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았다. 별로 밖에서 놀거나 하는 일이 없었던 탓에 깊게 우정을 나눈 친구도 없었지만 별다른 문제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나이를 먹고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나는 벽을 넘는 방법도, 피하는 방법도, 구멍을 뚫는 방법도 무엇 하나 몰랐다. 이 사실을 가르쳐줄 또래 친구나 지인도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악순환에 빠진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공포를 느끼고 실망했다.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흥미를 갖지도 못하게 되었다. 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실습에 나가지 않게 된 날이 4개월을 채우게 된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대학으로 향했다. 전날 밤 써둔 유서 초안과 필기 용구와 정서용 공책을 가지고 그렇게만 가지고 가면 누가 보기 이상할 정도로 가방이 가볍게 이리저리 튀어 다닐 것 같아서 국가시험 대비용 참고서도 함께 집어넣었다. 옥상에 도착해 신발을 벗었다. 신발을 가방 곁에 가지런히 놓았다. 두꺼운 참고서를 책받침 대신 펼쳐놓았다. 새 공책을 꺼내 초안의 문장을 옮겨 적는다. 공책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근다. 초안을 적은 종이 조각을 손에 들고 천천히 곱씹는다. 바람에 날려 공책에서 찢은 종이 조각이 날아가 버렸다. 벌렁 들어누웠다. 이걸로 준비는 대강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옥상을 둘러싼 철망 울타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철망 윗부분을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뒤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와 종소리처럼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야코는 얼마나 나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일까? 방금 이야기처럼 정말로 이 모든 일이 한나절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는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야코와 시선을 맞추었다. 젖어있는 그 눈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하고 끄덕였다. 정말로? 사야코의 목소리에는 아직 불안이 남아있었다. 아까 내가 옥상 울타리로 다가갔을 때 당황한 모습으로 뒤쫓아와 셔츠 자락을 꼭 잡아당겼던 그 감촉을 떠올렸다. 응, 사야코 덕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 긴장에 굳어있던 사야코의 표정이 점점 풀어져 갔다. 그 얼굴을 보자 안심이 된다. 거세진 가슴의 아픔을 참으며 나는 온몸이 반으로 찢어지는 기분으로 고마워. 라고 말했다. 사야코, 나를 만나고 지금까지 계속 날 구해주려고 했었던 거지? 각오를 다지고 발 아래 바닥을 바라본다. 다음에 할 말이 두려워. 내 주먹은 작게 떨려왔다. 만약 나를 구해주려는 것만이 전부고 지금까지 계속 억지로 그랬다고 한다면 이젠 내 곁에 있지 않아도 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화난 목소리가 들려 나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사야코의 입술은 자 모양으로 변해 아까보다 훨씬 많은 눈물이 두 눈에서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왜 우는 거야? 하고 놀라서 말을 걸자. 당연하잖아요. 하고 사야코는 거친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슬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어떤 기분으로 쭉 지내왔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가짜, 장래 희망도 가짜,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야코는 원피스 자락을 꼭 잡고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사야코의 거친 태도에 압도되어 사야코의 얼굴을 응시한 채로 굳어버렸다. 물론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겨우 찾아낸 은인의 뒷모습을 몰래 보고 있었을 뿐인데 신발을 벗지를 않나,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상하네 하고 설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문장이 적힌 종이가 날아들었고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도키타 씨는 벌써 맨발로 터덜터덜 펜스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런 거 어떻게 안 말릴 수가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뛰쳐나가 버렸고 말을 걸어버렸고 그렇지만 저쪽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라고는 절대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견학 온 척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한 번 말을 시작하고 나니 멈추지 못하게 된 모양이다. 내가 그 장소를 떠나면 또 같은 일을 하려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억지로라도 이유를 붙여서 옥상에서 데리고 나와야 해. 심지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외도 부탁드리고 서로 떨어져 있어 제 눈에서 안 보이는 사이 도키타 씨가 죽어버리면 어쩌지 하고 무서워서 다음 날도 만나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꼭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면
도키타 씨가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실로 알기 쉬운 행동이었다. 사야코는 내게 차례차례 숙제를 부여했다. 길을 알려주세요.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내일도 공부 가르쳐주세요. 내일은 가스카베로 와주세요. 3일 뒤에는 다시 피아노 카페로 가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요. 옥상에서 왼손에 캠퍼스 지도를 들고 내 쪽으로 달려와 준 그때부터 사야코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거두지 않도록. 내가 계속 살아갈 목적을 갖도록. 제 생명의 은인인 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쉽게 자기 목숨을 내던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야코는 순간 말끝을 흐렸으나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점점 기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키타 씨는 이렇게 공부로 고생하는 저에게도 쉽게 설명해 주려고 어려운 내용을 친절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셨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떨어뜨릴 뻔했을 때도 놀라서 달려오셨고 바로 도와주셨고요. 오른팔 장애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이상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신경 쓰는 일 없이 갑자기 사과하는 일도 없이 그전과 마찬가지로 대해주셨고요. 캠퍼스 안을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저는 도키타 씨가 차분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는 눈이 동그랗게 될 정도로 놀라서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여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흥분한 얼굴로 즐거워해 주셨죠. 그래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사야코는 다시 한 번 말했다. 도키타 씨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곡을 이렇게 연주하면 듣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게 너무 재미있어졌어요. 처음에는 도키타 씨를 옥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을 뿐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 스스로가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면서 설레고 초조해졌어요. 도키타 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기에 더더욱 복잡한 기분도 들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꾸며내지 않으면 안 될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 버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야코는 내게 진실을 밝힐 마음을 먹었다. 이만큼 서로를 알게 됐으니 내가 마음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여줄 것으로 판단했다. 마침 탈선 사고로부터 12년이 막 지난 날짜가 다가왔을 때였다. 그날 사야코는 나와 만나기로 했다.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뉴스 방송이나 신문기사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화제를 사건으로 옮겨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때 내 반응을 살피며 타이밍을 봐서 진실을 밝히자. 그런 계획을 머릿속으로 짜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사야코와 만나기를 거부했다. 사야코에게 날아든 문자 메시지는 내가 보낸 미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라는 단 한 줄 뿐이었다. 본 순간 온몸에서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날짜가 날짜다 보니 탈선 사고 일을 떠올리고 어두운 기분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금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오늘 도키타 씨는 나랑 한 약속을 깨고 다시 자살할 생각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드니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코하마까지 왔던 거구나. 그래서 나를 억지로 집에서 끌어낸 거고. 맞아요. 사야코가 강조하듯 반복했다.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전화를 받으셨을 때 정말 안심했었어요. 그때 사야코가 묘하게 화를 내고 있던 것을 떠올렸다.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내가 연락을 끊은 사이 사야코는 얼마나 속이 불안하고 괴로웠을까. 상상하기만 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만난 뒤로도 계속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가고 싶은 장소를 물었더니 하필이면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를 만한 장소만 도키타 씨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쿄 타워니, 스카이트리니, 바다니, 수족관이니. 응? 내가 당황해서 손을 가로저었다. 그건 너무 나갔어. 전혀 그런 생각 없었으니까. 설마 사야코가 그렇게 받아들였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도쿄,
가나가와 근처의 데이트 명소를 단순히 열거했을 뿐이었는데도 하필이면 불난데 부채질하고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버린 모양이었다. 요코하마 역에서 만난 사야코가 점점 기분이 나빠져가는 것처럼 보인 것도 아마 그런 탓일지도 모른다. 사야코가 내게서 시선을 피했다. 어쨌든 하고 말을 잇는다. 소요다이 역에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괴로운 기억의 장소기도 하니까. 그 사고 이후로 처음 가는 것이었어요. 두근두근하는 걸 겨우 감추고 도키타 씨를 따라갔었어요. 거기서 내가 이야기한 일은 사야코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병원 실습에 가지 않게 된 이유가 간접적으로 소요다이 역에서 12년 전에 일어난 탈선 사고 탓이라는 것, 내가 지금도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즉, 그야말로 내가 자살하고 싶어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사야코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그 사실을 알고 진실을 말하기 어려워져 버렸어요. 여기서 정체를 밝혀버리면 안 그래도 괴로워하고 있는 도키타 씨에게 더욱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아, 계속 숨겨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해. 내 사조의 사야코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눈꼬리를 적신 채 곤란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역에서 나와 돌아오는 길에 도키타 씨는 제게 좋아한다고 말해주었죠. 정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도키타 씨도 저랑 같은 기분이었구나 하고 알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요코하마 역에서 헤어진 뒤에도 계속 신났었어요. 하지만 사야코가 시선을 내리깔고 어쩌면 좋을지 혼란스러워졌어요. 하고 목소리를 떨었다. 도키타 씨와 연인 사이로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로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거짓말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버렸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잔뜩 거짓말과 비밀을 안고 있는 제게 과연 도키타 씨와 함께할 자격이 있는 걸까 하고 불안해졌어요. 옥상 문 구석에서 도키타 씨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사이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멀리서 관찰하기만 하는 걸로 만족했는데. 힘없이 사야코가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이제는 언제 멈춰야 좋을지 모르는 지경이 되었어요. 도키타 씨가 또 부정적인 감정이 들까봐 무서워서 제 정체가 무엇인지 말할 수도 없었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도키타 씨와 같은 대학의 교육학부로 들어가고 싶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으니 실은 피아니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와서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왼손만으로 정면 승부하려고 해서 몇 번이고 좌절할 것 같았던 사실도, 부모님이 그 꿈을 응원해주고 있어서 집안일보다 피아노를 더 높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사실도, 하지만 실은 전혀 여유가 없어서 연습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사야코가 목이 맨 채로 쥐어짜듯 말했다. 하나도 말할 수가 없어서. 콩쿠르 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함께 기뻐할 수도 없다. 떨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분한 마음을 전할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사야코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이대로 계속 만났다가는 이상해질 것만 같았어요. 좋아하는데도 진심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함께 있고 싶은데 점점 웃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키타 씨에게 그런 상태가 된 저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 거짓말을 그만두면 도키타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하려나? 화내려나? 기분 나빠하려나? 진실을 말한 뒤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나를 대해주려나? 부담스러워져서 거리를 두지는 않으려나? 하고 계속. 사야코의 목소리는 다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변했다. 나는 일어서서 사야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사야코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다이해. 괜찮아. 하고 사야코 말고는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뒤에서 악기 소리가 조금 작아진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눈물로 젖은 사야코의 얼굴이 내 셔츠에 닿는다. 배 언저리가 은근히 달궈진다. 사야코와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본다.
사야코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옥상에서 만났을 때도, 도서관에 갔을 때도, 처음으로 이곳에서 피아노 연주를 내게 들려줬을 때도, 사장님에게 나를 소개해 줄 때도, 화과자 꾸러미를 줄 때도,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배웅할 때도, 소요다이 역에서 꽃다발을 사서 가지고 와주었을 때조차 눈물을 흘리면서도 씩씩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사야코가 진심으로 미소 지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필사적으로 지은 미소였을까? 어쨌든 간에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그 미소가 보고 싶어서 조금만 더 살아보자고 마음먹었다. 그 조금만 더가 조금씩 쌓여나갔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그 옥상에서 벗어나 돌아오게 되었다. 사야코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 이제 됐어. 거짓말은. 내 셔츠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 사야코를 향해 살짝 속삭여 주었다. 앞으로는 진실만을 말해줘. 내 배 언저리에서 작은 흐느낌과 함께 이라는 먹먹한 대답이 들려왔다. 사야코가 왼손을 내 하얀 셔츠로 뻗어와 움켜쥔다. 미안해. 여태까지 알아차리지 못해서. 한 번 더 사야코의 어깨에 팔을 둘러 세게 끌어안았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진심으로 눈물 지었다. 네 카페 피아니시모입니다. 저기, 하고 말을 거니 예약이신가요? 하고 사장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게 아니고. 가도사와 사장님, 저 도키타예요. 이름을 밝히는 순간 아하. 하고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어낼 정도다. 어쩐 일이야? 사야코는 오늘 안 왔는데. 저도 알아요. 오늘 이따가 보기로 약속했거든요. 에이, 그랬구나. 부럽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묻자, 뭐 손님이 계시기는 한데, 괜찮아. 하고 일부러 강조하듯 대답이 돌아왔다. 바쁘시면 다음에 다시 걸게요. 아냐. 용건은 아라키 아야노 맞지? 얘기 들으셨어요? 그날 바로 보고받았어. 도키타 군한테 다 들켰다. 라고. 근데 그 녀석 왠지 모르게 한숨 놓은 느낌이었어.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연습홀에서 사야코가 연주하는 혼신의 라벨을 들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대학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반대 방면 출구로 사라져가는 사야코를 배웅한 뒤로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다. 겨우 등에 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비밀을 지키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받은 뒤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름만 안 말하는 거면 그나마 쉬웠을 텐데 콩쿠르 나가는 것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단단히 당했거든. 그런 주제의 피아노는 도키타군 눈앞에서 당당하게 치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는지. 역시 사장님도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계셨군요. 미안하게 됐어. 사야코 성격이 자주 사람을 이리저리 휘두른다거나 꽤나 억지로 끌어들이는 성격이라고는 했지만 다 거짓말이야. 실은 그 녀석 좋아하는 남자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말 걸고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옛날부터 뭐랄까 내향적이고 항상 주변 눈치를 살피는 구석이 있는 애였어. 뭐 그렇다고는 해도 중심이 뚜렷해서 그런 점이 나는 마음에 들었지만 말이야. 전화를 건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사장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더 많았던 모양이다. 사야코가 전국 클래식 피아노 콩쿠르 예선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그거 정말 클거 중에 클거거든. 일본 음악계 일부가 당황할 만큼 충격적이었을 게 분명해. 왜냐면 의자를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고 페달을 좌우로 밟아간다는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는 한 손 피아노 연주가 일본 톱레벨 정통파 콩쿠르에서 인정받았다 이 말이거든. 예선이라고는 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사장님은 흥분한 어조로 말을 쏟아냈다. 모든 곡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콩쿠르라고 해도 악보가 존재하는 클래식 곡에만 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왼손 전용 피아노 곡은 숫자가 적고 그만큼 선곡도 어렵다. 이번 콩쿠르에서 사야코가 연주한 곡은 스크랴빈의 왼손을 위한 2개의 소품, 리파티의 왼손을 위한 소나티네, 그리고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에서 마지막 카덴차를 발췌. 그 중에서도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은 충분히 연습해서
예선, 본선 모두 최종 곡으로 연주했다. 아차, 공명을 늘어놔도 모르려나. 전화 너머로 사장님이 겸연쩍은 듯 웃는 소리가 들렸다. 뭐 어쨌든 간에 엄청난 일이야. 왼손 피아니스트라는 존재는 일본에도 몇 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프로 피아니스트가 된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오른팔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 뇌경색이라든가 근육 긴장 이상 증세 같은 이유로 말이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왼손을 쓰지 못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왼손만으로 연습을 거듭해 등용문인 콩쿠르를 이렇게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본 클래식 음악계에 있어서 놀랄만한 충격이지. 스승의 입장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야. 사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이어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대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생각보다 공기가 청량했다. 아직 이른 오후 시간이라 셔츠 소매 속으로 서늘한 공기가 들어오는 정도였지만 귀가할 때쯤에는 카디건이 필요할 것 같았다. 문득 옆집을 보니 정원의 단풍나무가 아주 살짝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빨갛게 달아오르려면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았지만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는 데는 충분했다. 저기, 묻고 싶었던 문제를 꺼낸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야코는 어떤 아이였나요? 탈선 사고에 휘말렸던 때 사야코 말인가? 네? 끄덕이고 귀를 기울이자 하고 생각에 잠긴 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직후 상태밖에 몰라. 사야코가 그 집으로 이사 오게 된 게 탈선 사고가 터진 지 2개월쯤 지나서였거든. 도쿄 도내 유명 화과자 가게에서 일했던 사야코네 부모님이 독립해서 자기 가게를 낸 게 그때쯤이었어. 나도 이 카페를 막 열었던 참이었는데 바로 근처에 그런 가게가 생겼으니 전전긍긍했지. 뭐 지금은 오히려 화과자를 받아와서 손님에게 내고 있기도 해서 상부상조라고 해야 할지 서로 견제라고 해야 할지. 각설하고 본론인 아야노 이야기인데 사장님은 일부러 사야코의 본명으로 그녀를 불렀다. 역시 괴로웠던 것 같았어. 부모님이 처음으로 아야노를 우리 가게로 데리고 왔을 때도 뜬금없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해서 부모님을 곤란하게 했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 그런데 막 사다가 갖다 놓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발견한 순간 갑자기 울음을 그치더니 쳐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놀랐지? 식사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느껴졌으니까. 나만 놀란 게 아니라 사야코 부모님도 눈을 동그랗게 뜨셨더라고. 그래서 사야코는 바로 피아노를 치던가요? 아니, 완전히 치질 못하더라고. 사고 전까지는 피아노를 배운 모양인데 애초에 왼손잡이도 아니었으니 마음먹은 대로 연주가 될 리 없었지. 그게 답답했었는지 도중에 다시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부모님이 어색하게 딸을 집으로 데려가셨지. 하지만 사야코는 포기하지 않았어. 다음 날도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매일 우리 가게로 와서 결국 왼손만 써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어. 생각한 대로 연주가 안 되면 금방 울음을 터뜨리는 주제에 어른스럽게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하고 건방진 소리도 하니 아주 뒤집어질 노릇이었지. 그렇게 피아노가 좋았던 거군요. 글쎄, 그럴 수도 있지. 새로운 장소로 이사와서 새 친구를 사귀는 것도 잘 안 되니 외로워서 그랬던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뭐 그렇게 몰두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대단했어. 사장님은 그리운 듯 말했다. 오토이 교코의 피아노 연주에 사야코가 반한 것도 그때쯤이었어. 내가 어쩌다 가게에서 CD를 틀었는데 말이지. 그랬더니 바로 팬이 되어버렸어. 그 영향으로 나도 연주면 갖고 싶어 하고 졸라대서 같이 생각한 거야. 참고로 사야코는 내가 생각했어. 본명 아야노랑 어감이 비슷하도록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토이 교코에게서 한자 빌려오는 식으로 말이지. 뭐 그런 느낌이지. 귀여운 이름 아니야? 사장님의 자랑하는 말투는 마치 딸 바보 아버지 같아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웃어? 하고 사장님이 화난 척했다. 그럼 성은요? 사야코가 생각했어. 부모님과 상담해서 정했다고 했던가? 세이케 사야코. 균형 잡힌 좋은 이름이지. 그게
물론 본명도 멋지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내가 붙인 이름이다 보니까 애착이 간다고 할까? 처음에는 반쯤 장난삼아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새 내 안에 그렇게 정착이 되어버렸어. 왜 그러세요? 변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아냐,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벌어진 일의 경위를 밝히고 있을 뿐이야. 정말 재미있는 분이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동안 매일 찾아오는 사야코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되어버린 모양이었다. 사장님은 독신인 것 같았지만 어쩌면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더라도 좋은 아빠가 되었을 것이다. 그 뒤로 사야코는 눈부시게 실력이 늘기 시작했어. 나는 절대 왼손 피아노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는커녕 양손 피아노로도 결국 프로가 되지 못한 그릇이라고. 그런데도 사야코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분명 타고난 센스와 올바른 인간성, 쏟아부은 정열, 그리고 그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겠지. 음악이라는 게 연주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거든. 자신이 있는 사람은 대담하게 연주하는 거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섬세하게 연주하는 거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벨벳처럼 폭신하고 부드럽게 음을 연주하는 거지. 사야코의 연주 기술은 보통 수준이 아니야. 사장님은 힘있게 말했다. 지금은 말이지, 음악가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란 말이야. 도쿄문화회관에서 연주회 같은 커다란 건수 의뢰가 팍팍 들어오고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전업으로 생활이 가능한 피아니스트는 일본에 채 10명도 안 돼. 그렇지만 옛날보다 다양성이 인정받는 시대이기도 하지. 다시 말해 사야코에게 있어서는 아브로가 찬스라 이거야. 게다가 무엇보다도 사야코의 피아노 연주에는 힘이 깃들어 있어.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스타성이 있어.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곡이 끝났을 때 듣는 사람을 아쉽게 만들 정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 표현의 폭은 흉내내고 싶어도 간단히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수준이라고. 녀석의 그런 매력은 분명 클래식 음악 애호가에게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꼭 전달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사장님 말씀대로라고 생각했다. 한 손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주목받는 게 아니었다. 가혹한 운명을 극복한 것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반드시 심금을 울리는 곡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다. 세이케 사야코의 소리 아라키 아야노라는 한 명의 여성이 자아내는 피아노 연주이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듣고 싶어지는 것이다. 나는 음악을 잘 모른다. 하지만 그런 내 마음까지도 이 정도로 움직였으니까 사야코의 피아노에는 분명 엄청나게 압도적인 에너지가 꾹꾹 눌려 담겨 있는 것이겠지. 그 에너지는 다른 어디도 아닌 사야코 자신의 개성이며 앞으로도 꿈을 향해 날갯짓하기 위한 동력원이었다. 그래서 왜 전화했었더라? 사장님이 이제 와 새삼 물어본다는 투로 물어왔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사장님께 한 번쯤 듣고 싶었어요. 그뿐입니다. 그래. 사장님이 감회 깊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둘 그동안 툭 터놓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지. 사야코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야코의 페이스에 휘말려버리고 마니까. 저래 보여도 꽤나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얼마 전에 전쿠르 본선에서 떨어졌던 이야기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 할 거고 어릴 때 한 고생담들도 자기 입으로는 먼저 꺼내는 일이 없을 테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예요. 한순간 아무 말이 없다가 사장님과 내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이만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저기. 응? 내일 힘내세요. 사야코랑 같이 보러 갈 거니까. 뭐? 올 거야. 나 본선 나간 거? 사장님이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기합 팍팍 넣어야겠네. 내 피아노 연주에 사야코만 반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때야. 잠깐만. 하고 사장님 목소리가 들려와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댔다. 도키타, 너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말이지. 서로 힘내자고. 그 말을 듣자 입에서 후 하고 숨이 튀어나왔다. 고맙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전화를 끊었다. 벽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 가까이 됐다. 서둘러 바닥에 놓아둔 가방을 들어 올렸다. 슬슬 역으로 향할 시간이다.
사야코와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후 4시니 아직 3시간은 넉넉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내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니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내가 사장님과 통화하는 사이에 어머니가 점심을 드시러 집에 돌아오신 모양이다. 오전과 오후 진료시간 사이에 집으로 와서 식사할 만큼 어머니의 직장은 바로 근처다. 실습에 가지 못한 사실을 감추면서 내가 매일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유도 어머니가 가까이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었다. 이전 같으면 나는 살금살금 깨금 발로 복도를 나와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은 발길이 거실로 향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셨다. 어머, 뭐야? 슈도 먹으려고? 아무래도 내가 거실에 발을 들인 이유가 배고파서라고 단정 지으신 모양이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쓴웃음과 함께 그게 아니라요. 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기,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진지한 얼굴로 돌아와 마른 국수 봉지를 든 채로 굳어버린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5학년 다시 시작하는 걸 허락해주세요. 뭐? 올해 시간이 남는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내년 학비를 모아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실습이 시작되면 생활비까지 마련하는 건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한 학년을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한참 동안 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한 방 먹은 얼굴을 하고 계셨다. 새삼스레 무슨 말이니? 전에도 말했잖니. 학비도 생활비도 당연히 지원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굳이 부탁 안 해도 애초에 그럴 생각이기도 했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을 이으려는데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왜요? 하고 묻자 어머니가 고민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마른 국수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억지로 그러지 않아도 돼. 실은 되고 싶지 않은 거잖아. 네? 뭐가요? 의사가. 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 안 했었잖아. 그렇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어.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여태까지 열심히 키웠으니까, 좋은 학교에 보냈으니까, 병원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니까 그런 기분만 앞서버렸어. 실습을 도중에 안 나갈 만큼 슈 마음이 괴로운지도 모르고.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엄마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가고 싶은 길을 스스로 정해서 나아가면 그걸로 엄마는 좋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의사는 될 생각이에요. 내가 부정하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다. 어머니의 이런 솔직한 표정을 보는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임상의가 아니라 연구의가 되고 싶어요. 이게 내 일생일대의 결심이었다. 고쳐주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았다. 재생의학이 진보하면서 겨우 싹이 트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 임상적으로 사용할 만큼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중증 손상을 받은 신경을 완전한 형태로 되살려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즉, 사야코의 오른팔을 다시 한 번 더 자유자재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것. 초등학교 3학년 당시의 사야코처럼 팔이나 다리를 평생 움직일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아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려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주는 것. 왼손만으로도 그만큼 장대한 음악 세계를 그려낼 수 있는 사야코에게 지금도 오른손이 필요한지 여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기능을 되돌릴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지 정도는 사야코가 고를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입에 올리면 분명 어머니는 실망하여 슬픈 표정을 지으시겠지. 어쩌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를 내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상하고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지만 내 귀에 들려온 말은 라는 따스한 한숨이었다. 연구 쪽이구나. 하긴 슈는 그게 더 맞긴 하겠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도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 게 재미있었다. 인체의 불가사의를 다룬 어린이용 학습 만화를 몇 번이고 열심히 읽곤 했다.
산수 문제집을 사와서는 누가 풀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풀기 시작해 어느새 한 권을 다 떼는 일도 있었다. 애니메이션이나 가요 방송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최신 과학 특집 방송이나 연구하는 과학자 다큐멘터리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뚫어져라 보곤 했다. 그러니까 우리 슈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해. 연구 전문의는 좁은 문이고 평생 연구를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슈라면 분명 잘할 거야. 정말 괜찮아요? 병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엄마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볼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연극이라도 하듯 부엌 쪽으로 돌아보며 슬슬 준비해야지. 오후 진료 늦을라. 하고 마른 국수 봉지를 열기 시작했다. 후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이 집 안거실에서 게다가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 이런 기분이 들다니 도대체 얼마만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나는 언제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가까이 가거나 너무 멀리 가거나 나도 어머니도 그 조절이 너무나도 서툴렀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오랜만에 어머니가 배웅해주시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집 밖으로 나왔다. 16시, 사야코는 대학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패션을 갖추고 있었다. 오프화이트 니트 스웨터에 무릎까지 오는 와인색 스커트. 어깨에 걸친 작고 검은 숄더백은 처음 보는 가방인 걸 보아 어쩌면 새로 샀는지도 모른다.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 어깨까지 내리고 있던 검은 머리카락을 일부 뒤로 넘겨서 묶어 올린 하프업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예쁘네. 연주회 데뷔? 걸으면서 말을 걸자 사야코가 안절부절 뒷머리를 손으로 매만졌다. 헤어스타일 정도는 깔끔하게 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그럴 거면 드레스 입고 와도 괜찮았는데. 에이, 연주회라고는 해도 친구 두 사람에게 들려주는 정도잖아요. 너무 거창해요, 그건. 사야코가 왼손을 하늘하늘 저었다. 예전에는 아주 살짝 오른쪽 다리를 끌듯이 걸었지만 이제는 똑바로 걷고 있었다. 여러 거짓말에서 해방되어 즐거운 사야코는 평소보다 더욱더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이제 곧 연주할 예정인 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자니 곧바로 제2부실동에 도착했다. 커다란 나선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간다. 걸음을 옮길수록 익숙한 목소리에 다가갔다. 야, 도키타. 왔어? 연습 홀로 이어지는 문 앞에서 요시노가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옆에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은 기시카와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이분이 바로 그 세이케 사야코 씨? 요시노가 의문스레 내 뒤에서 걸어 올라온 사야코를 향해 왼손을 내밀었다. 나, 요시노 하루키. 의학부 도키타 동기생이야. 아, 요시노 씨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야코가 순간 얼굴을 빛내며 왼손을 내밀고 악수했다. 오늘 여기까지 와줘서 진짜 고마워. 피아노 무지 잘 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기대할게. 에이, 괜히 기대치 허들 높여서 부담 주지 마세요. 흘겨보는 눈으로 사야코가 나를 보았다. 뭐 어때? 하고 달래자 사야코가 아주 살짝 볼을 부풀리더니 이번에는 기시카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 정도 허들은 눈 감고도 넘으면서 사야코에게는 자각이 없는지도 모른다. 방금처럼 악수를 하는 기시카와 사야코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실습으로 바쁘신 와중에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늘은 요시노도 나도 비뇨기과 실습 마지막 날이라서. 오전에 리포트 발표하고 끝났어. 질질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약속을 오후로 잡은 건데 하필 일찍 끝나서 시간이 남았을 정도야. 아, 그럼 다행이네요. 사야코는 안심한 듯 가슴에 손을 댔다. 그리고 당돌하게 우리 도키타 씨를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뭐라는 거야. 그건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지. 요시노가 호쾌하게 웃는다. 뭐랄까, 좋은 친구분들이시구나 하고 감동해버려서. 라고 말하는 사야코. 아니 그런데 말이야. 왜 남자친구를 성으로 불러? 적어도 이름으로 부르는 게 낫지 않아? 기시카와가 신기하다는 눈으로 사야코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럼 어디 불러버릴까요? 사야코가 살짝 장난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며 내 팔을 쿡쿡 찔렀다. 야, 슈 아니면 슈 오빠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두근거렸지만 얼굴에 티를 내지는 않았다. 우와, 도키타 저 자식 부끄러운가 본데? 하고 요시노가 배꼽 잡고 웃음을 터뜨렸고 기시카와도 따라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됐고 시작할 거면 빨리 시작하자. 하고 두 사람을 채근했다. 제 2부 실동 연습 홀을 전세 내도록 예약해준 사람은 요시노였다. 나는 이 홀을 시간제로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역시 아카펠라 동아리 주력 멤버인 요시노답게 모르는 게 없었다. 내가 사야코의 작은 연주회를 열고 싶다는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꺼내자 저녁시간 이후라면 30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어. 하고 바로 학생지원과 창구로 달려가 신청해 주었다. 그 덕에 오늘은 여기에서 사야코의 피아노 연주회를 거행하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사야코는 3분 있다가 도키타랑 같이 들어와. 네, 하고 함께 대답하자 요시노와 기시카와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연습 홀로 이어지는 문을 살짝 열어 그 틈새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준비라니, 무슨 준비려나. 비디오 카메라 아냐? 어머, 촬영하는 거예요. 사야코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실수로 건반 잘못 누르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긴장할 것 같아. 릴렉스, 릴렉스. 사야코는 눈꼬리를 내린 채 계단 난간으로 다가가 그 난간을 피아노 삼아 왼손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연주할 곡을 최종 점검하는 모양이다. 한동안 나는 사야코의 매끄럽게 움직이는 5 손가락에 빠져들어갔다. 저기,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해도 될까? 어떤 거요? 사야코가 본선에서 떨어진 이유 알 것 같아. 네? 사야코가 손가락의 움직임을 멈추고 내 쪽을 바라보았다. 몸을 돌릴 때 머리카락도 따라서 움직인다. 묶은 검은 머리칼이 스르륵 흔들린다. 사야코의 장점은 말이지, 웃는 얼굴이야. 피아노 연주할 때의 사야코는 보통 신나서 웃고 있어. 보는 사람조차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 정도로 최고의 표정을 짓고 있다고. 그런데 얼마 전 여기서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때는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 뭐랄까, 피아노 치는 게 괴로워 보일 정도로. 그 곡의 경우에는 그 표현 방법이 정답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최적의 해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곡 후반에 사야코가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이 될 때부터 그 전까지 연주한 곡 전체가 약동하는 것처럼 들렸거든. 어두운 곡조인 건 변함없는데 말이야. 엄청 신기했어. 음악을 잘 모르는 주제에 건방진 소리를 감히 늘어놓기는 사야코가 이렇게 느껴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었다. 사야코가 어떤 곡을 치더라도 사야코의 연주에 귀 기울여주는 청중이 함께 하잖아. 청중이 사야코에게 전달받고자 하는 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용기와 희망일 것 같아. 이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해. 사야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 깨달은 표정으로 변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주 좋은 조언이에요. 고마워요. 그 순간 사야코의 눈이 촉촉이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들여다보려고 하니 사야코는 휙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자, 슬슬 3분 된 것 같은데. 손목시계를 보고 사야코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다. 갈까? 네? 나는 문손잡이를 잡고 힘차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발을 들이면서 조금 놀랐다. 안에 늘어선 의자가 만석이었기 때문이다. 20개나 늘어놓았었는데 요시노의 관객 동원력은 보통이 아니었다. 같은 실습반 멤버는 모두 왔다고 했었는데 이만큼이나 사람이 모였다는 건 의학부 후배나 소속 동아리 멤버도 초대했다는 말이다. 빙글 뒤를 돌아보며 홀 안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를 가리켰다. 평소보다 앞쪽으로 끌어놓아 피아노 천장이라 불리는 뚜껑 부분도 크게 열어놓았다. 오후 2시에 미리 이곳으로 나, 요시노, 그리고 기시카와 3명이 집합해 준비해두었다. 20명의 시선과 성대한 박수를 받자 사야코는 문 앞에서 경직되어 버렸다.
왼손을 입에 대고 이리저리 홀 안을 둘러본다. 말도 안 돼. 사야코가 겨우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요시노가 있지. 꽤 발이 넓어. 의학부 학생분들? 대부분은 그럴걸. 그렇다면 슈 오빠 친구들이기도 하네요. 사야코의 볼이 느슨해진다. 그 새로운 호칭에 나는 공연히 간질간질했다. 자, 다녀와. 하고 배웅하자. 사야코는 네. 하고 더할 나위 없는 미소를 지으며 앞쪽 무대로 달려갔다. 잘도 이렇게 모았네. 비디오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요시노를 곁눈질하며 곁에 서 있던 기시카와에게 말을 걸었다. 기시카와가 웃으며 요시노의 뒷모습을 가리켰다. 요시노가 말이지, 도키타 추천은 틀리는 법이 없지라고 캠퍼스에서 지나가는 지인이며 친구며 죄다 권유하더라고. 그 녀석은 허풍 떠는 법이 없는 놈이라서 믿을만하다나. 뭐, 재수씨 사진도 같이 보여주면서 말이야. 이렇게 귀여운 애가 왼손만 써서 초절기교를 연주한다고라나 뭐라나.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나를 신뢰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사진을 보여주면서 광고하는 것은 좀 그런데? 에이, 뭐 어때?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될 사람인데 외모도 무기로 삼아야지. 결국 콘서트라는 게 시각과 청각 양쪽을 자극하는 예술이니까. 아, 그런가? 생각해보니 그렇다.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겠지. 복잡한 기분? 전혀. 당황해서 부정하기는 했지만 기시카와는 씩 입꼬리를 올렸다. 그때 자, 여러분. 하는 요시노가 격식을 차려 말하는 소리가 들려와 우리는 무대 쪽을 향했다. 오늘은 갑작스레 그리고 억지나 다름없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모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학부 동기 도키타의 소개로 미래의 피아니스트 세이케 사야코 씨의 사상 첫 연주회를 이곳 제2부 실동 연습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야코, 미안. 하필이면 이런 허접한 데서. 그랜드 피아노 옆에 선 요시노가 의자 옆에 불안해서 들떠있는 사야코를 향해 팡 합장하였다. 그 몸짓과 말투가 우스꽝스러워서 관객 가운데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실은 사야코가 오늘 관객이 저와 기시카와 단둘이라고 듣고 와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편하게 연주하면 되니까 편하게 연주해주기를 바랍니다. 요시노가 명랑하게 말하고는 그럼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야코에게 배턴을 넘겼다. 관객이 조용해졌다. 요시노가 가장 앞쪽 자리에 앉기를 기다린 사야코가 어물어물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연주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곡을 3곡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끝까지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야코가 고개를 숙이자 다시 짝짝짝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야코는 바로 피아노 의자에 앉아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의자를 살짝 오른쪽으로 옮기고 높이를 조절한다. 그리고 왼발을 댐퍼 페달에 천천히 얹었다. 둥실, 사야코의 검은 머리카리 등 위에 흐드러졌다. 사야코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방긋 미소 지었다. 사야코의 왼손이 건반 위를 가볍게 쓸었다. 부드러운 단음이 홀 안에 퍼진다. 곡은 천천히 시작했다. 반주와 주선율을 조금씩 엇나가게 하면서 사야코의 왼손이 음을 내보내기 시작한다. 아주 살짝 주저하듯 듣는 사람의 내면을 그 작은 손바닥으로 살짝 쓰다듬듯 나라도 잘 아는 유명한 작은 악절이었다. 아까 전 사야코에게 오늘 프로그램을 듣기는 했지만 듣지 않았더라도 친근감을 느끼며 들을 만한 곡이었다. 쇼팽의 야상곡 2번. 어린아이가 발표회에서 연주하는 때도 있을 만큼 대표적인 곡이에요. 여기에 오는 도중에 사야코는 살짝 부끄럽다는 양 말했었다. 하지만 제게는 절대 쉬운 곡이 아니었어요. 되도록 어레인지 없이 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완성했어요. 위화감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사야코다운 겸손으로 가득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점점 음이 늘어가는 연주를 들으면서 내 입꼬리는 자연스레 이완되어 있었다. 누구나 아는 선율을 누구보다도 잘 연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그런데도
어째서 사야코의 음은 이렇게도 나를 고무시키는 것일까? 어째서 나로 하여금 어떤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과도 같은 예감을 갖게 만드는 걸까? 절대 간단한 곡이 아니었다. 사야코가 말한 이유를 점점 알게 되었다.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 부분이 끊임없이 세 박자를 새기고 있다. 본래 오른손으로 쳐야 할 멜로디와 왼손으로 전념해야 마땅할 화음을 사야코는 왼손 하나만으로 연주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야코의 왼손은 느긋한 곡조와는 대조적으로 정신없이 건반 위를 왕복했다. 때때로 템포가 극단적으로 느려지거나 다시 빨라지는 등 국리 끝에 완성한 왼손의 움직임에 맞추어 곡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왼쪽 발은 몇 번이고 페달을 바꾸어 밟으며 음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애썼다. 그런 움직임 가운데에서도 사야코의 음은 섬세한 흐름을 잃지 않았다. 푸근한 작은 악절이 청중 모두를 사야코의 세계로, 그리고 쇼팽이 살았던 시대로 초대하기 시작했다. 어째서일까? 피아노를 치는 사야코 주변에 하얀 빛의 고리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조명 탓일까? 아니면 내가 멋대로 상상력을 발휘했을 뿐일까? 미소를 잊지 않는 사야코의 옆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사이 사야코가 자아내는 단음 주선율이 점점 더 강렬한 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템포가 빨라진 것도 아닌데 음에 담긴 정열이 한층 강렬해진 게 여실히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박자를 새기던 반주가 멈추었다. 사야코가 살짝 몸을 오른쪽으로 틀더니 고음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사야코의 세 손가락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세 개의 건반을 돌아가며 누른다. 곡조가 원래대로 돌아오자 바로 음을 차례로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언뜻 부드러워 보이지만 의지가 확실히 담긴 세 개의 화음을 마지막으로 사야코의 왼손은 건반에서 멀어졌다. 사야코가 안심했는지 뺨에서 힘이 빠진다. 의자에 앉은 채 관객석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곧바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도 정신없이 손을 맞부딪혔다. 힐끔 사야코가 이쪽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황급히 시선을 맞추려고 했지만 사야코는 이미 피아노 쪽으로 고쳐 앉아 있었다. 다음 곡은 내가 신청한 곡이었다.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해. 하고 부탁했을 때 사야코는 순간 놀란 얼굴을 한 뒤 저도 이 곡이 클래식 중에서 가장 좋아요. 하고 뺨을 불켰다. 하지만 이 곡 되게 어려워요. 어째서 이렇게 음이 많은지 참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시 왼손만으로는 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주하는 건 아주 좋아하지만 연주할 때마다 조금 분해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그대로 연주하고 싶은데. 하고요. 그런 약한 말을 흘렸던 게 혹시 내가 꿈에서 본 게 아니었을까 착각할 정도로 지금 피아노를 향해 몸을 돌린 사야코는 상쾌하고 맑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살짝 건반 위에 왼손을 올린다. 사야코가 눈을 뜨자마자 동시에 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도, 솔, 라, 솔, 나 같은 문외한도 알아듣는 그 멜로디에 낮은 단음을 더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두 음이 동시에 울리게 한다. 실은 오른손 파트와 왼손 파트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었을 텐데 사야코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거의 엄지와 새끼손가락만으로 어떻게든 넘기고 있었다.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 협주곡. 곡은 유치원생이라도 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파트에서 시작했다. 페달조차 밟지 않는다. 건반 위에서 한 손만으로 약동하는 사야코는 어느새 평소보다 더욱 즐거워 보였다. 귀에 익숙한 반짝반짝 작은 별의 작은 악절을 끝까지 쭉 다 쳤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사야코가 손가락을 급가속했다. 잘하는 선율이 가느다란 고속의 음에 휩싸인다. 빛의 입자가 튀기는 것 같았다. 사야코의 5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음악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시작한다.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손가락 개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랄 터인데 사야코는 작은 악절 군데군데 새끼손가락이나 약지를 사용해 능숙하게 화음을 넣었다. 그 간결한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온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하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사야코가 뽑아내는 음은 점점 앞으로 나아간다. 차례차례 색을 바꾸어가며 사야코는 몇 번이고 같은 멜로디를 연주해 나갔다. 저음을 쳤다가 고음을 쳤다가 박자를 바꾸었다가 되돌렸다가
페달을 밟아 음을 울리게 했다가 바로 그만두거나 건반을 강하게 때리거나 부드럽게 억누르거나 템포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럴 때마다 소리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집어삼켰다. 도중에 음이 부족해졌다. 곡이 갑자기 단조로 변해 불안한 분위기가 감돈다. 하지만 사야코의 얼굴은 미소가 지어진 채로 있었다. 그 얼굴이 보여주는 대로 곡은 곧바로 원래의 작은 악절로 점점 회복해가더니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줬다. 심플하고 느긋한 곡조가 관객을 무심의 경지로 데려간다.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는 자각조차 없어져 눈앞에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고 있는 음을 그저 끊임없이 몸 안으로 받아들인다. 문득 어린 시절 일을 떠올린다. 언제였더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 이렇게 세 명이서 원반 장난감을 던지며 놀았다. 녹색 잔디밭 위에서 끝없이 먼 곳까지 이어지는 새파란 하늘 아래에서 돌연히 커다란 화음과 함께 곡이 가속하며 내 마음을 연습홀로 되돌려놨다. 눈앞이 핑 도는 선율이 다시 시작된다. 사야코는 크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뺨을 붉게 상기시키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무수히 많은 음을 허공으로 띄워 보내고 있었다. 소스테누토 페달을 몇 번이고 밟는다. 상반신을 뒤로 젖힌다. 왼손이 건반을 내달린다. 왼손이 튀어오른다. 사야코가 목표로 삼은 높은 경지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 걸까? 이 정도로 넘치는 에너지가 고작 20명을 위해 쏟아져 내리다니 아까울 정도다. 아니, 아깝다기보다 에너지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공간에 담지 못할 정도의 넘쳐흐르는 열기와 마음이 사야코의 연주에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저음부에서 고음부로 옮겨간 손가락이 성대하게 마지막 화음을 울려 퍼지게 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 두 손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눈 깜박할 틈도 주지 않고 남은 관객들도 박수를 친다. 맨 앞줄 끝에 앉아있던 요시노가 두 손을 입에 모아 브라보 하고 고함을 쳤다. 사야코가 다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울려 퍼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와인색 스커트 위에 왼손을 얹고 이에 바르게 꾸벅 머리를 숙였다. 박수가 잦아들자 사야코는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야코의 목소리는 아주 약간 떨리고 있었다. 표정은 밝은데 목소리는 울 것만 같다. 사야코가 문득 고개를 뻗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벌써 슬슬 저녁놀이 질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늘이 아주 약간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지막 곡은 이 계절에 어울릴 만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편곡되어 온 일본의 명곡입니다. 제 나름의 소리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한 사야코가 건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이 순간을 곱씹기라도 하듯 왼손을 건반 위에 걸쳤다. 느긋한 전주가 시작되었다. 음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서로 부딪혀 올린다. 조용한 화음이 살짝 바닥에 깔린다. 화음이 사라지려 할 때 마치 노래를 시작하듯 사야코가 작게 입을 벌렸다. 사야코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순간 호란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녁놀 희미한데 고추잠자리. 잡으러 다닌 게 언제 적인가. 편집자주, 고추잠자리,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동요. 노래 없이 연주하고 있는데도 분명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사야코가 부르는 것도 누군가가 부르는 것도 아닌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가. 그동안 사야코를 계속 봐왔는데도 자연스레 시선이 창문 쪽을 향한다. 유달리 특별한 구석도 없이 대학 캠퍼스에서 보는 저녁 놀진 하늘이었다. 하지만 그 붉은 기운이 묘하게 내 마음을 울렸다. 산속 밭에서 오디를 한 광줄이 땄던 게 꿈이었던가. 어째서 사야코는 이 노래를 골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이 홀에 있는 모두가 각각 자기들만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노래여서가 아니었을까? 이 곡을 부르거나 듣거나 했을 때의 일을 떠올리며 서로가 각자의 과거를 상기하며 생각에 잠길 수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사야코가 연주하는 고추잠자리는 때론 내가 아는 선율을 화음과 함께 내보내는가 하면 때론 간주를 곁들여가면서 조용히 우리가 있는 홀을 가득 채웠다. 그 음이 점점 드라마틱하게 고조되어 간다. 어느새 음의 숫자도 늘어나 사야코의 왼손은 미끄러지듯 건반 위를 돌아다녔다. 주선율을 연주하는 엄지와 검지, 그 음을 밑에서 받쳐주는 나머지 세 손가락,
제각각으로 보이는 그 5손가락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확신시켜 주기라도 하듯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는 화음을 차례로 그랜드 피아노에서 뽑아내고 있었다. 15 누이는 시집가서는 고향 소식 묻는 편지도 뚝 끊겼네. 틀림없이 가을이었다. 눈앞에 단풍이 보인다.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닌다. 저녁놀이 걸친 산등성이가 아름다운 선을 그린다.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었다. 곡을 듣고 있으면 사야코의 음에 귀를 기울이면 내 머릿속은 점점 봄 햇살에 휩싸여가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사야코가 봄바람 같은 여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야코는 눈더미에 파묻혀 사라져가던 나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다. 내가 다시 한 번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사야코 덕분이었다. 사야코는 내게 있어 틀림없이 봄이었다. 사야코의 피아노 연주에서는 따스함이 차고 넘쳐 흐른다.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안겼을 때 느꼈던 따스함이 떠오른다. 그러면서도 겸허하고 청량하다. 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것처럼 탁해지는 일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피아노 음은 인간성이다. 사야코의 음은 사야코가 넘어야 했던 벽만큼 표현의 폭이 넓어져 왔다. 고민해온 시간만큼 깊이를 더해갔다. 저녁놀 희미한데 고추잠자리. 가만히 있으렴 장대 끝에서. 이대로 끝나는 게 싫어졌다. 하지만 여기를 출발점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온 사야코에게 출발이라는 단어가 신뢰라고 한다면 재출발이라고 바꿔도 좋다. 오늘은 사야코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후주 마지막 음이 사라져갔다. 사야코가 왼손을 살짝 들어 올려 그대로 위를 바라본다. 커다란 환성과 함께 오늘 중 가장 큰 박수 소리가 홀을 뒤덮었다. 나도 열심히 손을 맞부딪혔다. 두 손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휘둘렀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느새 늘어난 악기 케이스를 든 사람 여럿이 함께 박수를 쳐주고 있었다. 주변 동아리방에서 연습하던 관현악부 부원들이나 다른 동아리 학생들까지도 어느새 함께 사야코의 연주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멍하니 의자에 앉은 사야코가 문득 정신을 차렸는지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피아노 앞에 서서 박수를 치는 20명의 관객을 둘러본다. 그 얼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껏 보지 못했을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에는 꼭 전국대회에 진출할게요. 그리고 우승할게요. 사야코가 큰 소리로 외쳤다. 사야코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 순간 사야코의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렇게 사야코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런 사야코의 모습을 보며 어렴풋이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사야코에게 받기만 했었구나.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겠지? 그렇잖아. 오늘은 아라키 아야노와 내가 재출발하는 날이니까. 후주곡. 아라키 후지코 님 두 손에. 오랜 기간 답장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편지를 쓰기에 앞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편지를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따님의 사진도 보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사진도 마찬가지로 댁으로 보내졌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져 마음속이 간질간질한 느낌입니다. 따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망하던 음대에는 무조건 입학하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전국 클래식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프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도 현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이 꼭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야노와 만났던 그 탈선 사고는 제게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였습니다. 그런 탓에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보내주셨던 많은 편지를 거의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있던 날 천만다행으로 아야노의 왼손을 남길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값진 왼손을 말입니다. 감히 제 입으로 말하기도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다시 만난 아야노가 제게 그러하다는 말을 해준 뒤로 조금은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를 구하지는 못한 저입니다만 제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야노가 제게 준 구원은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실례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려도 좋을지 어떨지를 고민하느라
편지의 이다음 부분을 일주일 동안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무례함에 미리 용서와 양해를 구하며 감히 여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아야노의 친부모님 두 분은 그날 있었던 탈선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닌지요. 옆으로 넘어진 열차 속에서 아야노는 어른 남녀 아래쪽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달리 관계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내어 구조대원에게 데려가려고 했을 때 아야노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어른 남녀는 두 분 모두 심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가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 눈으로 목격한 일입니다. 아마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본래 아야노의 이모 혹은 고모 되시는 분이 아닐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나 뵈었을 때 아야노와 닮으셨다고 생각했기에 아야노 본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입니다. 독립해서 가스카베의 가게를 차리기 전 어머님과 아버님은 도쿄 도내의 유명한 화과자 가게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탈선 사고 직후라는 타이밍의 독립을 결정하신 이유는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아야노를 위해 되도록 긴 시간을 곁에 있어 주기 위해서가 아닌지요. 새로 연각의 상호의 친자식이 아닌 딸의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양달로 받아들인 아야노는 가게 간판이나 가게 입구 처마에 드리운 포렴에 적힌 상호를 보면서 스스로가 아라키가의 딸이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아마도 아야노의 예전 성은 세이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캐묻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오른팔의 기능과 친부모님을 잃었음에도 아야노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님과 아버님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간섭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저는 긍정적으로 내일을 향해 제 나름의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얼마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 언젠가 아야노,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돌아가신 아야노의 친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야노의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될 사람들 모두를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야노를 이렇게 멋진 여성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차 안에서 발견했고 어머님이 소중히 지켜주신 아야노의 왼손은 분명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아라키 아야노 세이케 사야코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감히 저 자신도 함께 온 힘을 다해 지켜온 자랑스러운 왼손 피아니스트입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